악재의 서재. 오디오 초안지 그 11번째 이야기. 무간은 함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요새이므로 함양을 공략하려면 우선 무간부터 점령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무간은 글자 그대로 난공불락의 험난한 요새다. 유방은 관영을 선봉장으로 내세워 무간의 총공격을 퍼부어 보았다. 그러나 지세가 워낙 험난하여 적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무간의 수장 주계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응전할 생각은 아니하고 함양에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급히 올렸다. 지금 유방의 대군이 몰려와 무간을 맹렬하게 공격해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적의 세력이 워낙 강대하여 저로서는 성을 지탱하기가 어렵사오니 응원군 10만을 급히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무간이 함락되면 함양을 수비하기도 어려울 것이오니 그 점을 참작하시와 응원군을 화급히 보내주시옵소서. 그 상소문은 황제에게 올린 것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상소문이 그러했듯이 그 상소문도 승상 조고가 받아보았다. 조고는 주계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크게 놀라며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다. 지금 무간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무간이 함락되면 함양도 무사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사태가 매우 위급하게 되었어. 응원군 10만 명을 보낼 테니 누구든지 사령관으로 출전할 희망자가 있거든 말해보시오. 지금 조고의 앞에는 수십 명의 장수들이 앉아있다. 그러나 싸우러 나가겠다는 장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천하의 맹장이었던 장안조차 견디다 못해 초군에게 항복해버린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나라에는 장수가 많긴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그처럼 부패해 있었던 것이다. 조고는 화가 치밀어서 당신네는 평소에 높은 국록을 먹으며 갖은 호강을 다해왔건만 나라를 위해 싸우기가 그렇게도 두렵단 말이오. 하고 저도 모르게 호통을 질렀다. 그러나 장수들은 조고의 호통을 비웃기만 할 뿐 싸우러 나가겠다는 장수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 그때 무간으로부터 응원군을 보내주지 않으면 무간은 함락당하게 된다는 급보가 또다시 날아왔다. 그러나 조고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황제가 알면 황제는 승상인 나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닌가. 사태가 그렇게 되면 나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겠는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조고는 소름이 끼쳤다. 그리하여 구명책을 골똘히 강구해 보다가 이런 꾀를 생각해냈다. 에라이 모르겠다. 꾀병으로 병석에 누워있으면 그런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조고는 그날부터 자리 보존을 하고 누워 상승부에는 숫제 등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진나라의 2세 황제는 나라에 위급지사가 생긴 줄도 모르고 날마다 미녀들과 더불어 주색만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는 매우 흉악스러운 꿈을 꾼 일이 있었다. 많은 미녀들을 거느리고 야외에서 들놀이를 즐기고 있노라니까 호련 숲속에서 하얀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나오더니 황제의 애마를 즉석에서 물어 죽이는 것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랍게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 아닌가. 황제는 심사가 매우 불쾌했다. 그리하여 대궐로 돌아와 복자에게 꿈풀이를 시켜보았다. 점쟁이는 점을 쳐보고 나서 대답한다. 대궐을 수호하는 용신께서 격려하시오.
그런 꿈을 꾸시게 되신 것이옵니다. 용신이 경노하여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를 면할 수 있겠느냐? 대궐의 용신이 경노하였으므로 우선 목전의 화를 면하시려면 폐하께서 거처를 망이궁으로 옮기심이 좋은 줄로 아려옵니다. 망해궁으로 거처만 옮기면 화를 면할 수가 있겠느냐? 망이궁으로 옮겨가신 연후에 백마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 용신제를 지내시옵소서. 그러면 화를 면하실 수가 있사옵니다. 황제는 점쟁이의 말대로 그날로 거처를 망해궁으로 옮기고 백마를 잡아 용신제를 지냈다. 그러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루는 시신들을 불러 이렇게 물어보았다. 얼마 전에 적도들이 각지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신들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수그린 채 눈물만 흘린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조고의 질책이 두려워 사실대로 대답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황제는 크게 의아스러워서 언성을 높여 따진다. 너희들은 왜 대답을 못하고 울기만 하느냐? 이놈 피렁키오, 짐에게 무엇인가를 속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라. 만약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처벌하리라. 시신들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땅에 엎드려 울면서 다음과 같이 아뢰는 것이다. 사실인지요. 초나라 군사들이 동과 서로 나누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고 있어서 각 지방의 제후들은 저마다 나라를 배반하고 초군에게 항복하는 형편이옵니다. 따라서 함양도 머지않아 적에게 함락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세 황제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할 듯 놀랐다. 뭐야? 나라가 그 꼴이 되도록 도대체 승상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승상 조고를 당장 이 자리에 불러라! 추상 같은 칙명이었다. 특사가 급히 입골하라는 어명을 받들고 조고를 찾아갔다. 조고는 중병 환자처럼 기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흉내를 내면서 특사에게 말한다. 내가 중병으로 기동을 할 수 없으니 황제 폐하께 이꼴 못하는 사정을 상세히 여쭈어주시오. 아이고. 황제는 특사의 보고를 받고 불같이 진노한다. 아니, 나라가 망해가는 판인데 승상이라는 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꼴을 못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자가 일찍이 명신 이사를 모함으로 살해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조고를 마땅히 중재로 다스려야 하겠다. 조고는 밀정들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듣고 기껏 옳고 쉬우고야 말았구나.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순 없는 일 아닌가. 조고는 사위와 아우를 안방에 불러들여 말한다. 황제가 황엄무도하여 나의 간언을 듣지 아니하고 주색에만 탐닉해온 까닭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모든 책임을 승상인 나에게 뒤집어 씌워 나를 차명에 처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우리 문중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도 물론 나와 함께 죽어야 할 판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책이 있거든 말해보거라. 염락과 조성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성은 몸을 떨며 말한다. 아니,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은 천자에게 있는 법인데 형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문중이 몰살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 아니래 누가?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사위 염락도 그 말에 덩달아 항의한다. 장인어른께서 무슨 잘못이 계시다고 차명을 당해야 하신단 말씀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조고는 아우나 사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네 심정이나 내 심정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은 절대 권자인 황제이고 나는 승상에 불과하니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장인 어른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황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황제를 우리 손으로 죽여버리면 그만 아니옵니까? 조고가 진작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말이 드디어 사위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조고는 진작부터 2세 황제를 죽여 없애고 후소 태자의 아들인 자영 공자를 3세 황제로 바꿔버릴 결심을 품고 있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황제를 시해하자는 말을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아 아우와 사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위 염락의 입에서 정작 황제를 죽여 없애자는 말이 나오자 조고는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아니, 황제를 시해하자는 말이냐? 하고 새삼스레 다정물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긴 그렇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수단이라도 쓸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아우 조송에게 묻는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죽을 판인데 황제가 다 뭡니까? 저도 염락의 제안에 절대 찬성입니다. 조고는 그제서야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모두 그렇다면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로다. 그렇다면 2세 황제를 죽여 없애고 자영공자를 받들어 모시기로 하자. 자영공자는 성품이 인후하여 그가 임금이 되면 백성들도 환영하겠지만 우리 문중도 정과 다름없이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느니라. 이래여 세 사람은 지혜를 모아 2세 황제를 시해할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몄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염락과 조성은 정병 천여기를 망해궁으로 몰고 들어와 여기저기 가서 함성을 올리며 일대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10여 명의 신복들을 대동하고 망해궁 안으로 달려들어와 역적 도당들이 대궐 밖에서 난동을 치고 있는데 경호 군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외치며 황제의 경호병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죽였다. 그리고 나서 내전으로 달려 들어가 보니 2세 황제는 어둠 속에서 몸을 와들와들 떨며 2명의 내관들과 함께 도망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락과 조성은 황제의 앞길을 창검으로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친다. 천자는 황금 모도하고 학정이 자심하여 천인이 공로할 죄악을 범했도다. 그로 인해 제후들이 저마다 배반을 하고 있으니 나라를 망친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천자를 우리 손으로 시해하려고 하노라. 2세 황제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애원하듯 말한다. 승상은 어디 갔느냐? 승상을 만나게 해다오. 염락이 대답한다. 무슨 낯으로 승상을 만나겠다는 것이오? 승상을 만나게 해줄 수 없어. 그러면 나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으니 나를 죽이기 전에 그 소원이나마 승상에게 전해다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판국의 2세 황제의 마지막 소원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점은 염락과 조성으로서도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염락은 치근한 생각조차 들어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하고 대답을 재촉했다. 2세 황제는 몸을 덜덜 떨며 대답한다. 황제의 자리를 곱게 내놓을 테니 그 대신 나를 어느 지방의 왕으로 봉해주도록 승상에게 전해주시오. 염락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자 2세 황제는 비겁하게도 머리를 굽실거려가면서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국의 왕으로 봉해주기가 어렵거든. 만호 후라도 봉화하여 처자식이라도 함께 목숨이라도 보존해 갈 수 있게 해주시오. 자, 이렇게 두 손을 모아 빌겠소이다. 이세 황제는 과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염락과 조성은 너무도 비겁한 태도에 진공감이 왈칵 솟구쳐 올랐다. 그리하여 창검을 치켜 올리며 에이, 이 비겁한 놈아! 너같이 못난 놈을 황제로 모셔왔던 우리가 바보였다. 창거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이 칼을 받아라! 하고 외침과 동시에 황제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렸다. 진시황의 둘째 아들이었던 호에는 2세 황제로 등극한 지 5년이 넘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주색만을 즐기다가 결국은 간신 조고의 손에 무참히 죽어버린 것이었다. 염락과 조성이 조고에게 달려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니 조고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승상부로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만조 백관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서슬이 퍼렇게 말한다. 어젯밤 적들이 대궐로 남입하여 황제 폐하를 시해하였어. 이는 놀랍고도 슬프기 짝없는 일이나 지나간 일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새로운 임금님을 즉시 옹립해야 하겠는데 어느 분을 신제로 모셔야 하겠어? 만조 백관들은 조고가 황제를 죽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라 모두가 겁에 질려 대답을 못한다. 그러자 조성이 출반주하며 아랜다. 자영공자가 시황제의 장손이오니 그분을 신제로 받들어 모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조고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로다. 그러면 자연공자를 새 임금님으로 옹립하기로 합시다. 그러나 그분을 황제라는 칭호로 모시면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농후한데 여러분은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조 백관들은 조고가 또 무슨 술책을 꾸미는가 싶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전히 입을 봉하고 있었다. 조성은 조고의 계략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짐짓 시치미를 떼고 형에게 묻는다. 자연공자를 황제라는 칭호로 부르면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조고가 꾸짖듯이 대답한다. 인대한 자네는 그런 이유도 모르는가? 본시 진나라는 옛날부터 임금을 왕이라고 불러오고 있었네. 그러던 것이 시황제가 육국을 무력으로 통합하고 나서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로 불려오게 되었던 것이야. 그런데 지금 초왕이 대군을 일으켜 우리한테 덤벼오고 있는 원인은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새로 등극하는 임금이 황제라는 칭호를 포기하고 옛날처럼 진왕이라고 자칭하면서 옛날과 같이 육국의 독립권을 인정해주면 그들은 싸워야 할 목표가 없어져서 절로 물러가 버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이 적을 저절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일세. 간재능한 조고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못할 잔꾀였다. 임금의 칭호를 황지에서 진왕으로 바꾼다고 초곤이 과연 곱게 물러가 줄 것인가. 그러나 영화의 자리를 보존하기에만 급급한 조고는 그런 수단을 쓰면 만사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만조백관들은 조고의 눈 감고 아웅식에 얕은 꾀를 속으로는 모두들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면 그런 수단이라도 부려볼 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승상의 말씀은 진실로 탁월하신 계획이시옵니다. 하고 입을 모아 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조고는 만조백관들을 거느리고 회춘궁으로 자연공자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금상폐하께서 어쩔지
적의 손에 시해되셨으므로 공자께서는 5일 동안 목욕제기를 하신 뒤 왕위에 올라주셔야 하겠습니다. 자연공자는 황제를 죽인 배우의 인물이 조고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조고가 가뜩이나 죽이고 싶게 미운 판인데 제위가 아닌 왕위에 올라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 자연공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황제께서 돌아가셨다면 나는 마땅히 제위를 계승해야 할 게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나더러 제위가 아닌 왕위에 올라달라는 말씀이오? 어시허. 조고는 만조백관들에게 들려줬던 계책을 누누이 설명하고 나서 만약 공자께서 제의를 포기하고 왕이 되지 않으시면 등극하신 후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실 것이옵니다 하고 협박 공갈자로 나왔다. 알았소이다. 그러면 목욕 제기하고 나서 닷새 후에 즉위를 하기로 하겠어. 자연공자는 마지못해 겉으로는 일단 응낙했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조고가 회친궁으로 돌아가 버리자 자연공자는 두 아들을 급히 불러 다음과 같은 밀명을 내렸다. 조고는 국정을 망친 죄로 자기가 죽게 되자 선수를 쳐서 황제를 죽이고 나를 임금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그것도 황제가 아닌 왕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난 이제부터 제공에 참배하여 닷새 동안 목욕제기를 하고 있을 터인즉 너희들은 그동안에 한담과 이필에게 급히 연락하여 제공 뒤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도록 하라. 닷새 후에 내가 신병하고 대궐로 들어가지 않으면 조고가 제공으로 나를 모시러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조고를 죽여서 선조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자영의 두 아들은 조고에 대한 증오심에서 입술을 깨물며 대답한다. 선조님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도 차고 없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대전제국의 흥망은 이번 거사에 성패가 달려있으니 깊이 명심하고 신속히 거동하라. 자영은 그날부터 제궁에서 목욕제기를 계속하며 닷새가 지나도록 병을 핑계로 대궐에는 나가지 않았다. 조고가 자영을 모셔가려고 제궁으로 수레를 몰고 오자 한당과 이필은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군사를 일으켜 조고를 급습하였다. 조고는 크게 당황하여 수레에서 뛰어내리며 이 암나간 어디 갔느냐? 이놈들 당장 물고를 내버려라! 하고 외치는데 이필이 비호같이 덤벼들어 조고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렸다. 그리하여 잦은 작패를 부려가며 대진제국의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 오던 천하의 간신 조고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조고를 죽이고 나자 자영은 만조백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묘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자기 자신을 3세 황제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제위에 올랐다곤 하지만 초군이 언제 함양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므로 그 자리에서 중신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강구하였다. 초군이 지금 무관을 공략해오고 있다는데 어쩌면 적군을 되찾을 수 있겠어? 늙은 중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무관이 지금 함락 위기에 처해 있는 모양이오니 폐하께서는 사령관을 오늘로 임명하시와 응원군을 급히 무관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3세 황제는 한영과 경패를 대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대들에게 군사 5만씩을 줄 터인즉 무관으로 급히 달려가 주계 장군과 수계하여 초군을 조속히 격파하도록 하라 하고 명했다. 자영은 간신 조고를 죽이고 3세 황제가 되기는 했으나 허허 앞길은 마냥 험난하기만 했던 것이다. 유방은 무관을 점령하려고 촌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진군은 수비가 워낙 철통 같아서 총 공격을 퍼부어도 끄덕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영과 경패가 한양에서 10만 응원군까지 몰고 와서 이제는 오히려 이쪽이 열세에 몰리게 된 형편이었다. 유방은 장량을 불러 탄식하듯 말한다. 무관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함양으로 전진할 길이 없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무관을 공략할 가망이 없어 보이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어. 장량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얼굴을 고즈넉히 들며 대답한다. 적재가 워낙 강하여 무력만으로 함락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무력만으로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함락시켜야 하겠다는 말씀이요? 선생께서 지혜로운 방도를 가르쳐 주시오. 장량은 조용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병법에 싸움을 잘하는 장수는 적을 굴복시킬 때 싸움을 아니하고 성을 점령하되 싸움을 아니한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을 퍼부어 성을 빼앗으려고 할 게 아니라 싸우지 아니하고 계략으로 점령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고 귓문이 활짝 열리는 것만 같았다. 싸우지 아니하고 성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겠소이까? 선생께서는 그동안 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소서. 장량이 대답한다. 참고로 전쟁은 속이는 것이라 일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속여서 승리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병력이 막강한 것처럼 속여서 적의 마음에 겁을 지어놓고, 둘째는 적장들을 제물로 유인하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적들을 취해야 합니다. 참으로 신통하신 작전입니다. 저들에게 우리 병력이 막강한 것처럼 속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병력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산상산하와 동서사방에 수많은 깃발을 내세워 병력이 수십만에 달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저들은 겁에 질려 마음이 동요될 것이 분명하니 그때 가서 육가와 여기기 같은 변설가를 보내 수많은 금은보화로서 저들에게 매수 공작을 전개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 되옵니다. 그러나 유방은 그 말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금은보화를 지면 저들이 쉽게 매수되겠습니까? 장량이 웃으며 대답한다. 물론 금은보화를 주면서 설득한다 저들이 쉽게 매수되리라고는 저 역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기본적인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매수 공작을 잘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수비가 소홀하게 될 것만은 틀림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총 공격을 퍼부어 승리를 기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가로막으며 묻는다. 선생께서는 지금 저들에게는 기본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기본적인 약점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량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적의 지휘관은 한영, 경패, 주계 세 사람뿐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그들 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더니 그들은 모두가 장사꾼의 아들 출신이었습니다. 장사꾼의 아들이란 이익을 탐내는 근성이 농후한 법이어서 많은 재물을 보여 마음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켜 놓으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절로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고 탐복해 맞이하느며 선생은 어느 틈에 적장들의 출신 성분까지 그처럼 소상하게 조사해 놓으셨습니까? 싸움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한다고 일러옵니다. 적장들의 출신 성분을 모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의 적장들이 한결같이 장사꾼의 아들이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옵니다. 선생이 아니면 누가 그런 점에 착안할 수 있겠소이까? 아무튼 선생의 계략을 꼭 실천에 옮겨나가기로 합시다. 유방은 병력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산과들에 수많은 깃발을 세워놓았다. 그러고 나서 육가와 여기기에게 많은 재화를 주면서 진장들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육가와 여기기는 강화 특사라는 명목으로 진장 주계와 한영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당당한 변론을 펴나갔다. 당신네들도 잘 알다시피 진앙이 워낙 호황무도하여 만천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도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이요. 배공은 그러한 백성들을 구하려고 대군을 일으켜 진나라를 때려 없애려는 것이요. 우리는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부간 이 무간을 함락시켜버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애꿎은 백성들이 많이 희생되기에 당신네들과 협상을 하려고 온 것이요. 만약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무간을 곱게 내준다면 대공은 초회왕에게 품하여 당신들에게 만금의 상을 내린과 동시에 만호 후에 봉하도록 하겠으니 당신네들은 그 점을 깊이 고려해주기 바라오. 한영과 주기는 무관성을 곱게 내주기만 하면 만호 후에 봉해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장량이 예측한 대로 그들은 장사꾼의 아들이어서 이에 타산에는 누구보다도 밝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수비하던 성을 곱게 내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므로 한영은 머리를 가로 흔들며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우리는 오늘날까지 진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켜둔 성을 어찌 싸우지도 않냐고 당신네에게 내줄 수 있단 말이오. 하고 강경하게 거역하는 자세로 나왔다. 그러자 여기게 노인은 크게 웃으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네들은 생각하는 점이 왜 그다지도 어리석소. 대공이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일단 군사를 일으킨 이상 진나라는 조만간에 망해버릴 나라. 만호 후에 영화를 마다하고 어차피 망해버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전혀의 고온이 되겠다니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한영과 주기는 수긍이 되는 점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무 말도 안 한다.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여기인은 그 기회를 교묘하게 포착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다음과 같은 폭탄 선언을 내렸다. 나는 당신네들의 영화를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교섭을 하러 왔었는데 당신네들이 끝까지 싸울 각오라면 위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이제는 싸움터에서나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그러자 한영과 주기가 크게 당황하여 여기기에게 말한다. 선생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오늘 밤 상의를 해보겠으니 선생은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떠나시도록 하시죠. 당신네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하룻밤 묵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그러면 오늘 밤 여러분이 충분히 상의해 보시오. 그날 밤 한영과 주계와 경패 등은 부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그 문제를 토의해 보았다. 사실대로 말하면 한영, 주계, 경패 등의 세 장수는 무관을 곱게 내주고 만호 후가 되어 영화를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밀은 감히 회의석상에는 내놓지 못했다. 정기감에 불타는 젊은 장수들은 적과 타협하자는 제안에 펄쩍 뛸 듯이 놀라며 우리가 지켜오던 무관을 적에게 그냥 내주다니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방이라는 자가 뭐가 두려워 싸워보지도 않고 성을 곱게 내준단 말입니까? 사령관님들이 싸우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대신하여 끝까지 싸워 이겨 보이겠습니다. 하고 핏대를 올려가며 반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젊은 장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오니 노장들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영은 여기기의 숙소로 찾아와 말한다. 어젯밤 장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를 해봤으나 무관성을 그냥 내주는 데는 모두가 반대하였어. 여기기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나는 그만 돌아가겠소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참,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 속에서 값진 폐물 몇 개를 한영에게 꺼내주며 말한다. 이것은 배공께서
장군에게 특별히 보내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주시오. 한영은 폐물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한다. 배공과 나는 적대지간인데 배공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오? 장군은 배공이라는 인물을 너무도 모르시는구려. 배공은 비록 적장일지라도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성품이요. 이 선물은 그런 뜻에서 장군에게 특별히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아무 말씀 말고 받아주시오. 그러나 한영은 적에게서 선물을 받기가 매우 난처하였다. 이 선물만은 못 받겠으니 배공에게 돌려드리도록 하시오. 이에 여객이는 얼굴에 숙연한 빛을 띠며 노기에 넘친 어조로 한영을 꾸짖듯이 나무란다. 배공께서 정의로 보내주신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절교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오. 지금 절교를 선언해 놓았다가 후일에 배공이 천하를 장악하게 되면 장군이 무슨 면목으로 배공을 대할 것이오. 그때는 배공은 장군을 원수로 처단할 것을 그 왜 모르시오? 한영은 그 말을 듣고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그래요 얼굴이 질려지며 얼른 번복해서 말한다.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을 절교로 오해하신다면 이 선물은 일단 받아두겠소이다. 배공이 나에게 그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나도 배공에게 응분의 보답을 해드리기로 하지요. 무슨 보답을? 동료들과 다시 상의하여 되도록이면 전쟁을 회피하고 타협하는 길을 모색해 보기로 하지요. 고맙소이다. 장군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배공께서도 장군의 은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그 모양으로 여객이는 한영에게 뇌물을 주는데 기어코 성공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증례 작전에 성공한 사람은 여객이만은 아니었다. 영노인과 동행한 육가도 주계와 경패 두 장수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영노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뇌물을 안겨주는데 보기 좋게 성공하였다. 장량의 예언대로 장사꾼의 아들들은 재물만 보면 사적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객이와 육가가 진나라 장수들에게 뇌물을 주는데 성공하고 돌아오자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장량을 불러 상의한다. 적장들에게 뇌물을 주는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장량이 대답한다. 저들이 뇌물을 받았으니 머지않아 뇌물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뇌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단 말씀이오? 지금까지는 적의 수비가 철통같이 삼엄했지만 오래지 않아 적의 수비가 허술해질 것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뇌물의 효과인 것이옵니다. 유방은 얼른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묻는다. 뇌물을 받았다고 철통 같은 수비가 과연 허술하게 될까요? 이 뇌물이란 상상외로 무서운 작용을 하는 법이옵니다. 그러게 옛날부터 쇠먹은 똥 삭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우리와 내통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에게 성을 빼앗기더라도 자신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저들의 수비가 허술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옵니다. 지휘관이 결사적으로 싸울 각오가 없는데 부하 장병들이 어찌 결사적으로 싸우려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수비가 허술해지거든 그때에 가서 총 공격을 퍼붓고 무관을 일구에 탈취해버려야 합니다. 과연 선생의 계략은 참으로 신출귀몰하시옵니다. 그러나 이왕 매수작전을 쓰기 시작했으니 싸우지 아니하고 무혈 점령할 방도는 없겠소이까? 그러나 장량은 머리를 가로지며 말한다. 그것만은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비록 뇌물을 받았다곤 하지만 세 사람이 제각기 비밀리에 받았기 때문에 성을 그냥 내주자는 발언은 아무도 못할 것이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가 이름 높은 무장들인 까닭에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자진 항복은 안 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감시하다가 수비 상태가 소홀해졌을 때 무력으로 탈취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유방은 들을수록 장량의 신통한 계략에 탐복해 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군사 행동을 일체 중지하고 많은 첩자들을 보내 적의 동태만 면밀하게 탐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뇌물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진장의 한인, 경패, 주계 등은 유방의 특별 선물을 자기만이 받은 줄 알고 저마다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래야 세 사람은 제각기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아 대장부는 의기에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유방이 나를 알아서 특별 선물을 보내주며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게 되면 나를 만호 후에 봉해주겠노라고 전해왔으니 나는 그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뇌물의 효과란 참으로 무섭기 짝이 없는 것이었어 세 장수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그러한 사심이 생겼는지라 그들의 방비태세는 날이 갈수록 소홀해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단순히 방비태세를 소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유방이 무관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 적대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머지않아 만호호가 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어서 혼자 축하의 술잔까지 기울이고 있었다. 장량은 첩자들의 보고를 통해 진장들의 그러한 사실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적의 방비 상태가 완전히 해이해졌음을 알고 나서 유방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이제는 언제 쳐들어가도 무관을 쉽게 탈취할 수 있을 것이오니 대공께서는 출동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유방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선생께서 작전 계략을 직접 말씀해 주소서. 장량이 대답한다. 먼저 설구와 진패를 적의 후방으로 깊숙이 잠입시켜 심산유곡에서 불을 쏘아 적을 놀라게 만들어 놓은 뒤에 배공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정면으로 쳐들어가시면 무관을 어렵지 않게 탈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참으로 좋은 작전이외다. 그러나 무관의 지세가 워낙 험악하여 후방으로 잠입하기가 몹시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지세가 험악하여 후방으로 잠입하기가 어려울 것은 저도 짐작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저번에 우리 군에게 귀순해온 관영이 무관 지리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관영을 앞잡이로 내세우면 무난히 잠입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관영을 이 자리에 불러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즉석에서 관영을 불러 후방으로 잠입하는 노선을 물어보니 관영은 자신만만한 어조로 대답한다. 자, 지형이 워낙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후방으로 직접 잠입할 길은 없사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70리만 돌아가면 지세가 비교적 순탄하므로 그곳으로 가면 능히 후방으로 잠입할 수가 있사옵니다. 자, 그러면 그대가 선봉장이 되어 설구 진패들과 함께 후방으로 잠입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무관 공략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관영이 설구 진패 등과 함께 사흘 후 사시를 기해 적의 후방에 불을 놓을 것을 약속하고 떠나자 유방은 번쾌 등과 함께 그때를 기하여 총 공격을 퍼부어 무관을 일거에 점령할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드디어 약속한 시각이 되자 유방은 번쾌를 선봉장으로 삼아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무관으로 노도와 같이 쳐들어갔다. 자시라면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든 시간이었다. 유방의 군사가 벼랑한 함성을 올리며 성벽을 넘어 구름대처럼 쳐들어가니 잠들었던 진군들은 크게 당황하여 싸우기보다는 도망을 치기에 바빴다. 대장 주계와 경패만은 유방에게 특별 선물을 받은 일이 있는지라 그들은 숫제 항전할 생각조차 아니하고 백기를 들고 마중을 나오며 나는 진장 주계이옵니다. 나는 진장 경패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 자기만은 유방에게 귀신하여 만호호가 되려는 심사임이 분명하였다.
선봉장 벙키는 그러한 꼬락서니를 보고 크게 웃다가 이 배신자들! 뇌물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너희 놈들에게 무엇을 쓰려고 살려둔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지르며 두 장수를 한 칼에 베어버렸다. 적장 한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크게 당황하였다. 나도 항복을 해봤자 결국에는 적골이 될 게 아닌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한영은 장병들을 수습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문득 후방으로부터 누군가가 적의 선봉은 이미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여 상가들에게 불을 놓으며 후방으로부터 공격을 해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급히 알려오는 것이 아닌가. 적의 전후방에서 일시에 협공을 해오니 도저히 당해낼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영은 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양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유방은 무관을 점령하고 나자 그 여세를 몰아 하우영을 선봉장으로 삼아 함양을 향해 노도와 같이 전진하였다. 때는 한겨울인 10월 초순 새벽. 엄동소란이 살을 애는 듯 차갑다. 그러나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유방의 군사는 추운 줄도 모르고 파죽지세로 전진하여 함양이 바로 눈앞에 굽어 보이는 패상이라는 곳에 당도하였다. 유방은 패상에서 일단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저기 고루고학들이 질비하게 바라다 보이던 저기가 바로 함양 관중이다.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으니 모든 장병들은 한 번만 더 분전해주기 바란다. 하고 최후의 사기를 도두어 주었다. 한편 한영은 함양으로 쫓겨 돌아와 3세 황제에게 급히 아랜다. 황제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이방이 무관을 점령하고 나서 지금은 파죽지세로 함양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3세 황제는 기절초풍을 할 듯 놀란다. 뭐야? 이방이 함양으로 쳐들어온다고? 대책을 강구하게 중신들을 급히 불러라. 중신들이 대궐로 급히 몰려들어왔다. 그러나 국정의 밝은 중신들은 조고와 함께 모두 목이 달아났고 새로 부임한 중신들은 한결같이 국정에 생소한 사람들 뿐이었다. 이방이 함양으로 쳐들어오는 중이라니 이를 어찌 했으면 좋겠어. 경들은 대책을 급히 말해보. 그러나 중신들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의 어두운 그들에게 신통한 대책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위급 존망지추에 경들은 왜 말이 없어? 빨리들 말해보시오. 그러나 상태부 부필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승승장구해오는 유방의 대군을 막아낼 길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존속의 존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폐하께서 백기를 들고 유방을 직접 영접하시오. 항복하시는 길밖에 없을 줄로 아뢰옵니다. 뭐야? 짐더러 백기를 들고 나가 항복을 하란 말이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찌 존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인들 회진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까? 그 소리를 듣자 3세 황제는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부짖듯이 탄식한다. 짐은 황제로 등극한 지 2달도 채 못되어 시황제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진제국을 망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비운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나 통곡을 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고만 있는데 시신이 급히 달려들어오더니 폐하! 이방의 군사가 관적으로 노도와 같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급히 아뢰는 것이 아닌가. 3세 황제도 이제는 죽지 않으려면 항복의 길을 택할 길밖에 없었다. 그러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묘의대로 항복을 할 테니
수레를 급히 대령하여라. 3세 황제는 마침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항복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옥새를 가슴에 안고 하얀 수레에 올라 백기를 휘날리며 유방을 영접하려고 원문 밖으로 마중을 나왔다. 원문 밖에서는 유방의 군사가 노도와 같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선봉장 번쾌가 백기를 먼저 알아보고 잠깐! 진황제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러 나오니 모든 장병들은 공격을 멈춰라! 하고 큰 소리로 호령을 내린다. 번쾌가 3세 황제를 유방의 앞으로 인도해오자 3세 황제는 땅에 꿇어앉아 유방에게 나는 제2의 호르긴 했으나 덕이 없게 장군에게 항복하여 만백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군께서는 이 옥새를 받아주소서 하고 말하며 유방에게 옥새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다. 유방은 옥새를 받아들고 크게 기뻐하며 그대가 항복을 청해왔으니 나는 조왕전하에게 상주하여 그대의 목숨은 구해드리도록 하겠어. 그리고 토지도 많이 증여하여 여생을 불편없이 지내도록 해드리겠어. 유방은 즉석에서 번쾌에게 명하여 진황과 황족들을 모두 한 곳에 모여있게 하였다. 유방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관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방의 관대한 처분을 대장들은 모두가 반대하고 나온다. 진왕은 오늘날까지 대대로 백성들을 괴롭혀왔는데 폐공께서는 그런 놈을 어찌하여 살려두려고 하시옵니까? 유방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조왕께서 나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진을 치게 하신 것은 내가 관인을 베푸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 내가 만약 항복해온 진왕을 죽인다면 그것은 대왕전하의 어의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리고 유방은 입성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모든 장병들에게 농공 행상을 후하게 내리고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다. 그로써 대진 제국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셈이었다. 일찍이 진왕 조정은 육국을 통일하여 대진 제국을 건립하고 나자 자기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러오게 하면서 2세 황제, 3세 황제식으로 대진 제국을 자손만대로 계승해 내려가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웅대한 유지도 흥망성쇠의 천리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시황제가 대진 제국을 건립한 지 불과 14년 만인 을미년 10월에 그의 장손인 자영이 3세 황제로 등극한 지 43일 만에 대진 제국은 유방의 손에 깨끗이 망해버리고 만 것이었다. 자손만대를 누려가려던 시황제의 계획으로 보면 3세 만에 망해버렸다는 것은 너무도 서글픈 이야기였고 더구나 불과 14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도 짧은 세월이었다. 그러나 통치기간은 겨우 14년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시황 자신은 권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 죄 없는 백성들을 여러 백만 명을 죽였고 2세 황제 때에는 간신조고 또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만 명의 백성을 죽였으니 대진제국의 14년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인적인 시대였다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jay represents